오늘은 이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즈원 기사인데요. 일본이 코로나 예방한다면서 롤러코스터에서 비명을 금지시켰답니다. 이용객들은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건 일종의 고민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이것 하면서 소리 못 지르게 하면 심장마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객분께서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이제 보신 내용이 스페인 독감이 1차, 2차, 3차 파동이 있을 때도 주시장이 올랐다가 오히려 파동이 다 끝나고 나서 주시장이 급락했다고, 유동성 문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동성 문제는 그 시기에 돈이 많이 풀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의 행위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그 다음 블로그에 그 한부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한부울 블로거가 만들어 놓으신 데이터인데 스페인 독감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1파, 2파, 3파가 있는데 1파 같은 경우는 이제 1918년도 봄, 2파는 가을, 겨울, 그다음에 3파가 이제 1919년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잘 보면 이제 1파가 여기 있었던 거죠. 봄. 여기가 2파.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3파. 3파 끝나서 다 끝났는데 주식시장 붕괴. 얘기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1파 시작할 때부터 2파, 3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주식시장 계속 올랐어요. 이제 빨간 게 S&P 500, 파란 게 다우입니다. 근데 오히려 끝난 다음에 밑으로 붕괴됐거든요. 주식시장은. 이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건 같은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엠버라고 하는 경기 사이클을 확정 짓는 기관에 가보면 이쪽이 피크예요. 피크. 경기 정점. 그런데 그 시기를 잘 보시면 1918년도 8월 달에 피크였죠. 그 직전이 1914년도 12월이 저점이었어요.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확장 국면이에요. 1914년부터 1918년 8월까지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914년도 이제 이후 밑에 이전에 이제 사실 저점을 찍었는데 그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다가 오히려 정점, 이제 확장 국면인 이 시기에도 주식시장은 내려오고 있다가 1918년도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1919년 3월까지 짧은 경기 수축 국면이 있었는데 이 경기 수축 국면에도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갔어요. 수축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또 확장 국면을 들어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언제까지? 1920년 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경기 수축 국면이 살짝 있었는데 그 수축 국면도 누르고 주식시장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반부에 1919년 후반부부터 1920년 중반부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갔는데 여기 잘 보시면 1921년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1920년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1921년 7월 달까지 저점이 수축 국면이 18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거 내려간 게 경기 수축 국면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이라기보다는 이 흐름, 위로 올라간 거에 이 중간에 경기 수축 국면이 좀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때 주식시장이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잠깐 내려가긴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잠깐 숙여졌죠. 요 시기가 경기 수축 국면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말고는 이제 내려가는 정도가 짧았죠. 기간이 짧아가지고 경기 수축 국면이. 그 뒤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로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경기 수축 국면을 길게 맞으면서 주식시장이 길게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근데 이제 요 시기에 지금과 같은 연준의 액션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연준의 장기 기준금리 조작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 당겨볼게요. 이때 스페인 독감 전후죠. 잘 보시면 1916년 이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1921년 4월까지. 결과적으로 연준은 스페인 독감과 관련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연준 걸 보는 이유는 지금의 연준의 행동하고 그 행동이 사실 독감하고 여파를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스페인 독감의 환자 수의 증감에 대한 부분은 스페인 독감 때하고 비교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여파를 얼마나 길게 미칠 것이냐에 대한 논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때 이제 그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은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짧은 기간에 그 스페인 독감 이게 2차죠. 2차 유행 때 짧은 기간에 경기 수축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긴 기간의 경기 수축 국면이 있었죠. 근데 이 긴 기간의 경기 수축 국면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아래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그냥 해본다면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점진적으로 길게 늘어지면 주식시장은 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짧은 시각보다 제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조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어떤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유동성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과거의 스페인 독감 때하고 지금하고 주식시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은 좀 약세로 끝났는데 나스닥은 아직도 플러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참 셉니다, 사실. 물론 당연합니다. 수혜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수혜주들이 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할 수는 있는데, 추세가 꺾이면 이것도 이제 눌리는 상황이 보이겠죠. 어제 이거 플렉스 팩토리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137만 건보다 훨씬 더 좀 적은, 훨씬은 아니지만 131만 건 내려왔는데, 이제 추세는 확연히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실업수당을 하는 사람들이 100만 건 이상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경제가 완전히 재개됐잖아요. 물론 재개된 게 다시 약간 일부 봉쇄로 가고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이 재개된 상태 하에서도 이게 100만 명 밑으로 못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상황이,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Calculated Risk 블로그.com에 나온 건데 이미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파란 거는 원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빨간 거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을 법안을 만들어서 신규로 청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잘 보시면 이쪽 영역이 상당히 안 줄고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패턴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 근로자 시장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시장이, 이런 시장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규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130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200만이 넘는 거죠. 200만, 한 230만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보시면 7일자 기준으로 6만 명이 넘었죠. 6만 명이 넘었다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보면 여기 3일 이동평균선하고 7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3일 이동평균선이 최근에 7일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6만 명 선으로 가면서 3일이 7일을 다시 뚫고 올라갔어요. 위로.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봤던 거니까 이건 그냥 안 볼게요. 이거 calculatedblog리스트.com인데, 이거는 그냥 당일치 추세인데 계속 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확진자율 추세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분 여러분들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주택 지수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만드시는 분입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노벨경제학 수사자가 코로나 2차 유행 때 충격이 클 것이다. 이 충격이 크다는 얘기는 사실 환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베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상황이 다시 봉쇄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고, 그 경우 이제 심리적장애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락다운을 전부 다 했던 거는 1차 때고, 근데 이제 요번 말고 2차 가을 유행까지 겹쳐서 뭔가 크게 터지게 되면 강력히 전부 다 락다운은 안 하겠지만 주별로 락다운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락다운을 하는 패턴까지도 최악의 경우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국경제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시장을 비롯해서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정점까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로 봤거든요. 자꾸 뭔가 변이가 생기고 백신이 생겨도 효과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고, 완전 면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 뉴시스인데, 여기 보면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36,000 무급휴직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잉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10월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또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나이티드 말고 아메리칸 항공도 나왔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나온 건 거의 46%, 그러니까 미국 내 인력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감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공업계는 굉장히 위태로워서 이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가장 큰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종 같은 것들은 정말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먼트 리스트 기사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7월달 돈 못 낸 사람 월세, 이거는 모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6월달까지는 지난번에 보셨는데, 7월 초예요. 7월 상반기, 상반, 그러니까 초반. 얘가 기사 쓰는 요 시점까지 보는 거죠. 초에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6월부터 늘었잖아요. 물론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다시 조정될 수 있긴 하지만 상황이 지금 현재 그 모기지를 내는 개인이거나 아니면 월세를 사는 개인이거나 자기 집으로 모기지를 내는 사람이거나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소득별로 나와 있는데 소득별로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배당금인데 이건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2분기 미 증시 배당금이 51조가 증발돼서 미국 금융위기 최대 규모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2분기 미국 증시에 상장된 보통주 기준 순배당금 작년 2분기 대비 425억 달러 줄었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분기 438억 달러에 비해서 그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분기에 배당금 총액 55억 달러 감소한 거에 비해서 엄청 8배 가까이 감소한 거예요. 배당금을 그만큼 안 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2분기에는 매출이 끊기거나 현금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 가운데 대규모 경비 지출한 곳이 많아 잇따라 배당금 삭감이나 배당을 조정하는 선언이 경우가 잦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곧 최악의 시기가 닥칠 거라는 징후가 있다. 3분기에도 배당금 삭감 피해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배당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날 건데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는 아닙니다. 악재겠죠. 배당금을 못 받으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로 올라온 기사가 사실 이건데요. 이건 한상춘, 이거 한국경제 보도인데 한국경제 경제논설위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한상춘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계속 쓰시는데 이분이 한 내용 중에 이제 패그제가 홍콩 달러는 7.8인가요? 1달러당 7.8인가 패그제로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홍콩 달러 패그제가 흔들릴 경우 어느 국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어느 국가도 불리하대요. 한국이 홍콩에 대한 수출이 네 번째로 큰 국가인데 홍콩에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홍콩 수출을 거쳐서 다른 쪽으로 이제 간접 수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패그제를 이제 붕괴시키게 되면 다른 쪽 어떤 우회 수출이나 이런 수출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용이치 않아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홍콩 H지수 기초 ES 잔액이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랍니다.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홍콩 지수가 폭락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이 ELS 홍콩 지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포기 하면 한국 경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건데 패그제가 포기되면 예상 신호가 위안화 하락하고 우리나라 원화 하락해서 외자도 이탈하고 추가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외자가 이탈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부도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나오면서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면 정말 호재입니다. 그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가장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 이제 한국 경제통계 시스템 안에 제가 보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게 대외 채무고 우리나라. 그다음 밑에가 이제 외환 보유고 금액이거든요. 근데 외환 보유고 금액이 한 4,100억 달러 정도 지금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2분기 기준으로 대외 부채는 1분기 기준으로 약 한 4,850억 달러 정도니까 약간 한 700억 달러 정도 부족하잖아. 750억 달러 정도. 그런데 우리 대외 부채 중에서 단기 부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부도가 나려면 단기적으로 뭔가 못 상하면 되죠. 대외 부채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지니까 단기 부채는 한 1,48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거의 한 2.5배 이상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대외 부채를 전체로 봐서 많은 것도 또 한 가지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대외 부채도 있지만 대외 채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 채무고 빨간 거는 이거는 대외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채권, 우리 순대외 채권은 사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얼마냐면 4,6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외 채권을 들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부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 패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외환위기가 온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될 기회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